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지난 5월에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번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회담을 하고 공동 성명이 이제 발표됐죠. 그 공동 성명을 기본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뭐 두 나라 간에 중요한 회담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상당히 방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 눈에 이제 제 이목을 끈 것은 이번 회담을 통해서 제 눈에는 이제 한반도 미래에 대해서 한국의 주도권을 우리가 확보했다. 아, 그리고 미국이 이걸 인정을 했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글로벌 이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경제 회복부터 이제 4차 산업, 그리고 코비드, 환경, 여러 가지 이슈에 있어서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다. 뭐 전례가 없었던 부분이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중국의 부상, 영향력 강화, 거기에 맞서서 미국의 대응이 이제 상당히 이제 조급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미국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 상황이 많이 이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바이든은 좀 조급한 그런 입장입니다. 격자 추격을 많이 허용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계 패권 구조가 요동치고 있다라는 것을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을 보면서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부가적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남중국해 세계 무역의 중요한 항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영향력이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 중국은 해안선이 국토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좁은 편입니다. 그죠? 우리 서해안이 중국 전체 해안의 뭐 50% 이상을 차지하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동남아시아 지역이 어느 쪽으로 기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리더십을 미국이 상당히 요청했다. 이런 느낌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한국과 일본이 한 달 간격으로 정상회담을 했는데 미국의 그 두 성명을 이제 분석하건대 그런 미국의 자세의 차이점은 우리 한국과 이제 미팅을 할 때는 이제 어떤 예속국, 우리 영향권 하에 있는 주변국이라는 입장이 아니라 대등한 동맹국과 정성을 다해서 협상에 임한다. 바이든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물론 우리 대통령도 긴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이제 성명서를 보건데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합의,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도전을 같이 하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에 일본 스가 총리와의 그 성명서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미일에 일본은 어떻게 보면 패전국으로서 미국에 점령당한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종속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은 그러한 종속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죠. 일본은 물론 벗어나고 싶겠지만, 그래서 이번 회담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기존의 그 종속 관계를 확인하고 그걸 더 강화한다는 그 미국의, 왜냐하면 일본만큼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미국은 아시아에 있어서만큼은. 네. 예.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때까지 종속 관계를 공고히 한다는 입장에서 을 기반으로 두고 일본의 요청을 좀 들어준다는 입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국방적 정강을 용인한다는 부분, 그 센카쿠 열도 부분에 있어서 중국과 마찰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 손을 들어주는 것, 그리고 올림픽 개최를 응원하는 것, 이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회담이 바이든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고 나서 첫 번째 회담이 스가 총리 일본, 두 번째가 우리하고 미팅입니다. 근데 앞서 보면은 오바마하고 트럼프는 취임하고 나서 그 첫 번째 정상회담 대상이 캐나다와 영국이었어요. 전통적인 우방이었죠. 거기서 엄청나게 달라진 겁니다. 아시아의 중요성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것이죠. 미국이 아시아에 있어서의 위기를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해야 되겠다. 그게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외교 과제라는 것입니다. 왜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중국의 영향력 확대. 예. 중국과 미국이 큰 파워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기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이때까지 미국을 따르던 많은 중간지대에 있던 세력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강력하게 그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럼 남북 관계에 대한 공동성명의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판문점 선언 2018년 4월이죠. 같은 해 6월에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었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 간이고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여러분도 뭐 기억하시겠지만 북미 간에 있었던 성명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죠. 예. 그래서 바이든이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언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이라는 거죠. 예. 자, 이걸 제가 해석할 때는 이걸 외교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거죠. 북한과의 문제를.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하고 그 대가로서 미국이 이때까지 해왔던 경제 제재를 해제하고 종전선언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북한이 수교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싱가포르 공동회담 이후에 그것을 그 다음 단계로 진전시키기 위한 베트남 하노이 회담이 결렬을 했죠. 그래서 그게 멈춰져 있는 상태였는데 하노이 회담 언급하지 않고 당연히 그는 실패한 것이니까 싱가포르 회담까지 언급했습니다. 바이든이. 자, 그럼 그까지 했던 틀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바이든은 그것을 존중하는 나는 기초 위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다.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이미 북한은 이제 핵 보유국임을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죠. 미국이 이전의 사례를 봤을 때 핵을 일단 보유하게 되면은 미국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졌고 핵을 보유한 국가를 공격한 바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바이든이 이야기를 한 것은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존중한다고 말한 것은 북한을 오바마 행정부나 클린턴 행정부 그때 이제 북한의 핵을 채 갖추기 전이죠.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공격하기가 좋은 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좀 늦은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을 선제 공격하지 않겠고 다른 수단을 통해서 북한의 정권을 전폭하려고 시도치 않겠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 협상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한글보다는 영어가 더 잘 표현된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 영어 표현을 지금 옮겼습니다. 공동성명이 한글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겠느냐,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를 하겠다. 북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교로 전쟁이 아닌 외교로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tangible progress, 실질적인 성과를 얻어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보면 calibration이라는 게 이제 의미가 뭐냐면은 이게 한국말 번역이 제가 좀 마땅치 않았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 calibration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무게 잴 때 저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울이 사람의 몸무게가 올라가 있지 않으면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울이 캘리브레이션, 그게 캘리브레이션이 안 되면 뭐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플러스가 나오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걸 0으로 딱 조율하는 것이 캘리브레이션입니다. 0점을 맞추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이 한 이야기는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를 하겠다는 것은 거품을 빼고 현재의 상황이 정확히 먼저 보겠다. 남북 간의 한 판문점 합의, 그리고 북미 간의 한 싱가포르 합의, 그걸 바탕으로 전제를 하고 그 다음 지금 한국과 동북아 정세, 미국의 정세, 북한의 정세, 남한의 정세를 현실적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그게 캘리브레이션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는
그 접근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항상 미국은 힘이 센 강자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갑이었죠. 근데 그 갑이라는 거품을 좀 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과정은 외교적인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물론 제가 앞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의 반복이죠. 예. 예. 북한은 핵 폐기를 하고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겠죠. 총전선 그다음 수교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 방향을 가겠다라고 저는 바이든이 이 공동 성명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자, 여기서 그럼 바이든 입장에서는 남북한이 짜고 미국한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충분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한국은 다루기 어려웠던 나라거든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패전국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군정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100% 다 뜯어고쳤어요. 네. 거기 지금도 영향력 아래 있죠. 일본은. 그래서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하지만 한국은 원래는 독립이 되어야 되는 국가였죠. 그죠? 네. 근데 거기 미국이 개입을 해서 미국도 분단에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전쟁에도 당연히 미국의 책임이 크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선 정권도 다루는 게 일본과는 좀 달랐고 한국 사람들은 이승만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제쳤더니 그 다음 쿠데타를 통해서 군인이 정권을 잡았고 그 군인도 민족성이 강했습니다. 핸들링하기 어려웠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다루기가 어려운 민족이었죠. 근데 그거를 갑자기 남북 간에 어떤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갑작스럽게 제안을 하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걸 덥석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나오는 것이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할 때 아마 우리 청와대 관계자가 흘린 이야기 같은데 북한이 김정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미국과 종전 협정을 맺더라도 그죠? 그러면 이제 한반도에 남북이라는 두 나라가 있고 그 각각의 나라가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더라도 남한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아주 엄청나게 의미가 큰 그런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경악할 발언이거든요. 남한도 북한도 다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는데 현재 남한의 미군이 주둔하는 명분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하고 외교관계를 맺었으면 더 이상 적이 아닌데 또 불구하고 남한의 미군을 주둔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미군의 주둔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거든요. 그들 둘은 한국 전쟁 때 같이 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공내전에서는 북한군이 중국에 가서 싸워줬고요. 엄청난 반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정은이 지난번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얼마나 크게 베팅을 했고 얼마나 크게 집중을 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이 중재를 우리 측에서 제안한 것이거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북한이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이든이 이번에 판문점 회담과 싱가포르 회담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외교적 관계를 따져서 우리가 미국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로 가겠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남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은 즉 김정은이 2018년에 발언한 이것 한반도가 통일이 되고 한반도가 통일이 되더라도 한반도가 두 정부 체제 하에 있다가 통일로 이양을 하더라도 그 한반도라는 땅이 통일이 됨으로써 미국이 한반도에서 쫓겨나는 게 아니라 계속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된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다는 거죠. 바이든이.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회담을 한 당사자는 우리니까요. 그걸 미국한테 확신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그게 말 한마디로 확신이 심어지는 게 당연히 아닐 것이라는 것을 국가 간의 관계에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간 여러 번의 수년간에 걸친 여러 번의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미국이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미국이 하나 이제 손을 놓아줘야 될 것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예를 들어서 용병이나 우리처럼 GOP가 아니라 하나의 동맹국으로서 대접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그게 우리의 아마 그래 조건이었을 겁니다. 예, 그게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이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동맹국이 됐을 때는 미국이 그러면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한반도에. 예. 그 조건은 이번 회담에 여러 군데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그것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민주주의냐 그리고 법치, 즉 규칙에 의한 서로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에 따른 리더십이냐 그리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느냐. 이 규칙은 그대로 우리 한반도가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조건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전쟁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지만 북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공백이, 힘의 공백이 없는 그런 통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힘의 공백이 생기는 갑작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면은, 진공사태가 발생하면은 주위 강대국들의, 주위 일본을 포함해서 이게 숟가락 놓고 싶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나는 가기 싫지만 남이 들어오니까 내가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그런 외세의 개입 없이 통일할 수 있는 요건이 이번에 만들어졌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제 협상을 쭉 보면은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걸 미국이 확실히 인지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코비드-19 글로벌 환경 이슈에서 우리가 먼저 가고 있죠. 미국은 옛날부터 글로벌 환경 이슈 재미가 없었습니다. 예. 트럼프 때는 뭐 많이 탈퇴했죠. 4차 산업에서 한국이 되려 앞서가는 분이 많다. 예. 당연히 협상의 대상이죠. 또 마침 영국은 코비드-19 그 결과를 보고 이번에 G7에 초청을 했죠. 일본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트럼프도 원래 추진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그만큼의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한테 전작권을 안 준다? 이런 나라를 강대국의 강대국에서 초래된 분단국으로 남겨준다? 명분에 안 맞는 것이죠, 당연히. 예. 그리고 한반도 통일국가는 미국이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존중한다면 당연히 미국 편에 서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자신 있지 않나? 되묻는 거죠, 우리는. 예. 그리고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에 대한 내용도 이번 이제 성명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옮기자면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작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 조건에 기초한. 근데 사실은 미국이 북한하고 종전협정을 맺으면은 유엔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예. 그죠? 북한이라는 적이 없어지는데. 예, 거기에 바탕둔 유엔군이 없어지는 것이고 유엔군의 바탕을 둔 전작권의 의미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은 지금 핫 이슈일 줄은 모르나 지금 회담에서 다루어진 여러 가지의 어떻게 보면 한반도 전체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하위 변수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이번 이제 한미 회담이 그리고 그 결과물이 국내 정치 상황에 던지는 시사점도 제법 있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과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이든이 김정을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을 만난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미국에 던진 이야기에는 남북 간의 북한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북한에 관한 이야기도. 즉 그 말은 남북 간의 의사소통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미국이 한국의 말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미국이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대화에 있어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 한국의 말을 북한이 존중한다. 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권이 차기 대권 1년을 앞두고 있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이든이 아까 말한 대로 캘리브레이티드, 조정된, 거품을 뺀, 그리고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 그 협의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이든이 그 방향으로 간다고 마음 먹었다면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일정 부분 비가역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정권이 어떤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니까. 네. 또한 미국이 그런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여태까지 북한 정권에 대해서 미국과 야당은 어떻게 보면 같은 배를 타고 있었거든요. 예, 공동의 적이죠. 그걸 통해서 미국과 야당의 지지세가 모이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의 바이든이 이때까지 언급된 그런 행보를 취하게 된다면은 미국과 야당의 공조가 깨지게 되는 것이죠. 야당은 좀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선 국면과 맞물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주변적인 것으로 요번에 이제 성명이 포함된 내용들이 안전한 원자력 기술에 대한 협력 있습니다. 시장을 만들겠다는 부분이 있고, 한미 미사일 지침을 종료를 했죠. 예. 그래서 안전한 원자력 기술 협력, 그렇죠. 이때까지 뭐 체르노빌 사고나 일본의 뭐 원전 사고나 뭐 미국에도 원전 사고가 있었죠. 그런 대형 원전이 아닌 안전하고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를 가진 원전, 즉 우리말로 하면 스마트 원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게 시장성을 차세대 에너지원 중에 하나로서 밀겠다라는 것이고, 한국의 기술력이 죄송합니다,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 일본과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예,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거기에 또 곁다리로서 우리가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언급을 하면서 안전한 원전, 스마트 원전이거든요. 예.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미사일 지침 해제는 사실 지난번에 이제 기술적 장벽이 많이 상업적으로 고치로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이미 없어진 거랑 진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의 말을 빌려서 그걸 해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미국과의 한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절차의 중요성을 우리가 상당히 잘 지켜왔다는 것이죠. 절대 무시하지 않았고, 앞서 어떤 바보 같은 약속이라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걸 해제를 꾸준히 노력해서 상대방과 합의의 하에 그걸 해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신뢰를 얻는데 크게 기여한 부분이 아닌가. 예, 그래서 제가 한국의 약속을 지키는 방식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례,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입장, 미국이 지금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여기에 이제 일본과 잠깐 비교를 해보면 중국에 대한 입장에 우리 한국과의 공동성명에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자유가 중요하다, 이런 언급이 있고, 물론 남중국해 항해의 자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얀마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부분이죠. 이 말은 즉 미얀마 쿠데타의 뒤에 중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스가 총리와 있었던 공동성명을 보면은 우리하고 했던 내용들이 다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서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언급합니다. 소수민족. 예. 하고 홍콩 문제도 언급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성명에도 홍콩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어쨌거나 중국의 내정에 간섭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문구거든요. 신장 위구르 지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아주 예민해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한미일 공조 체제로서 중국에 저항하고 싶은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와의 공동 성명에도 신장 위구르 지역을 넣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는 원치 않았겠죠.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미국의 동맹국이기를 원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표현은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와 동시에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는 전작권을 회복할 거다. 예. 즉 한국의 군대는 미국의 용병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 싸운다. 우리가 원치 않는데 미국이 원하기 때문에 억지로 싸우는 그런 군대는 아니다. 그걸 중국한테 심어주는 것이죠. 당신들은 강대국이지 않느냐. 그리고 일본과는 오랜 역사적인 갈등 관계가 있다. 북쪽으로는 러시아도 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주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거기에서 반대할 생각이 있나? 중국 반대하지 못하죠. 예.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미국 MD 체제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대신 우리가 직접 우리나라에서 누가 쏘든지 탄도탄이 날아올 수 있고 북한이 쏠 수도 있으니 우리가 스스로 대탄도탄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찰 위성도 띄워서 한반도 주변을 미국보다 더 구석구석 확실히 감시하겠다.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스플라이 체인 유연성 확보. 이게 미국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미국은 본인들이 생산 못하는 값싼 쉽게 말해서 우리 마트에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을 예전에 우리 한국이 만들어주고 지금 많은 부분들이 중국에서 만들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 식자재나 뭐 싼 물건들 중국에서 아마 들어오지 않으면 물가가 엄청 올라갈 겁니다.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하죠. 네. 그래서 갈수록 미국은 머리만 남고 생산 기지를 다 해외로 옮기다 보니까 생산 기술도 기술입니다. 예. 중국 없이는 미국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그 유연성 확보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서플라이 체인 유연성 확보라는 거. 네. 거기다가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미국이 주도권을 잃은 부분이 많이 있죠. 반도체. 예. 한국과 중국, 대만 없이는 미국은 애플에 휴대폰 만들지도 못하고 아이패드 만들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CPU를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5G, 6G 예. 미국 못 만들죠. 중국 화이 아닌 물입니다. 예. 일본도 공급을 못합니다. 배터리, 스마트 원전, 한국의 도움 없이는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건 한국의 비즈니스적인 어떤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에서 다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예, 값이 좀 비싸더라도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미 WHO 미국이 그렇게 밀어내고 싶어 하지만은 결국은 중국이 지지한다고 봐지는 그 총장이 자리를 지키지 않습니까? WTO도 결국은 중국이 지원하는 아프리카 출신 수장이 됐죠. 예. 미국은 여러 군데 여러 전선에서 지금 중국에 패하고 있는 부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협정, 미국은 옛날부터 기후협정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서 그 잃어버린 미국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후협정 존중하겠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보다 보니 한국이 거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전통적으로 제3세권에 포함된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뭐 여러 나라들 많죠. 그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세안의 중요성, 아세안에 있어서 한국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미국보다는 한국이 먹힌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일본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서 일본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수십 년간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은 후발주자죠. 거기서 있어서는. 그렇지만 한국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한국이 아세안의 리더십을 좀 가져달라고. 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있었던 한미 간의 정상회담, 우리와 특히 관심 있을 만한 부분 위주로 공동 성명서를 바탕으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